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얼마 전 햄 통조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식약처장 발언이 나오면서 멸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대장균이 언제 어떻게 통조림 안에 들어갔는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차윤환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7도, 습도는 57%,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 부산 19도, 제주는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대상청정원의 런천미트라는 유명한 햄 통조림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죠. 지난 월요일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런천미트 제품에서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대장균이 검출된 배경이 명확치 않다고 분석을 하면서 런천미트 사태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번 사태를 명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썹 인증 과정, 대장균 검사 과정, 유통 과정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와는 별개로 식약처장 입에서 대장균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많은 소비자들은 믿고 먹어왔던 통조림 제품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또 멸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차윤환 숭의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예. 햄 통조림 제품은요, 많은 이들이 명절 선물로 찾기도 하고요. 유통기한이 길다 보니까 두고두고 반찬 없을 때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보다 그거에 대한 그 대책, 그다음에 그 처리 과정이 너무나 좀 후진국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예. 이 런천미트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제품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했던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제품명이 아니라 그 가공육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이나 소시지 이런 말을 부르는 것처럼 그 런천미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가공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런치미트, 콜드미트라고도 부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샌드위치에 끼워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런천미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자일리톨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보통 명사로 네, 보면 될 텐데 일반적인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대상청정원의 런천미트라는 제품이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통조림 제품은 균을 없애버리는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식품에서 멸균 처리를 어떤 것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몇십만 가지의 세균들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몇십만들 중에서요. 병원균까지만 딱 죽이는 것을 소독이라고 해요. 그런데 멸균이라고 하는 거는 예. 모든 세균을 다 이제 멸종시키는 거죠. 사멸시키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포자라는 건데요. 예. 포자는
세균이 만드는 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씨앗이 싹 나는 것처럼 세균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 포자가 잘 죽지 않는데 100도씨가 넘어도 죽질 않아요. 이거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멸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100도씨가 아닌 한 120도 이상, 125도씨 정도로 한 오랜 시간 몇 분 정도 가열을 해야지만 이런 멸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논란이 된 햄 통조림뿐 아니라 최근에는 멸균 제품이 참 많아요. 네. 뭐 아이들이 먹는 액상 분유라든지 두유 제품도 그렇고요. 근데 멸균하는 것이 단순히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장성을 길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통조림의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 즉 3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이게 예. 멸균 처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저장성이 길수록 유통하고 보관하는 데 유리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액상 분유와 같은 그 아이들이 먹는 거는 예.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열을 가하면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보관 유통적인 면에서 멸균 제품들은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일도 있고요. 햄도 있고 어패류 통조림도 있는데요. 음식 종류에 따라서 멸균 과정이 특별히 달라질까요? 네,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반 통조림은 3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데요. 예. 매운맛이 들어가 있는 통조림 같은 경우는 42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맵다든지 짜다든지 달다든지 이렇게 세균이 자라는데 억제할 수 있는 보조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예. 멸균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유통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통조림 제품은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멸균 과정을 거치고요. 외부 공기와 차단된 완전 밀봉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먹어왔던 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조림 제품은 제조 과정이라든지 보관, 유통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통조림은 인간이 만든 저장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말 안전한 저장법입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리면 식품에 아이언맨 슈트를 입혔다고 볼 수가 있는 그 거죠.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처럼 물리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밀봉,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장성을 올리기 위한 첨가제나 보존제를 전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존하는 데에도 유리하고 또는 화학적 첨가제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보관법이고 안전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통기한이 만약에 지나더라도 통조림이 파손되지 않는 한 제품 내에서 대장균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라고 하는 균 자체가 열에도 약하고요. 실제로 가공식품에서 대장균 자체가 검출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제조 공장들에서 대장균과 관련된 건 기준 규격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뭐 대장균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된 대상청정원의 런천미트 통조림에서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은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사람의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고요. 예. 한 가지 균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균인데요. 예. 이 균의 특성은 밖에 나오면 증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뱃속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예. 공기가 있으면 증식은 못하고 살아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는 분변을 통해서 오염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위생 척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관련 업체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대형 그 메이저 회사의 제품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더 충격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대장균이 뭐 한 마리가 생기든 수백 마리가 생기든 증식이 빠르게 어렵습니다. 진행되려면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줘야겠네요. 일단은 밖에서는 증식이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모서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이상이 생겼다. 예. 색깔도 변하고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장균이 처음부터 그렇게 증식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증식 조건에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공기를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좀 이상한 면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장균은 흔한 세균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손에도 어떤 물건을 만짐으로써 묻어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많이 있는 건데요. 기준치 이하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를 먹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대장균 자체는 그 사람한테는 무해합니다. 예. 뭐 몇몇 병원성 대장균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지만 사람의 장 속에서 인간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해한 균인데요. 예. 이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인간이 살고 있는 외부로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 변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 속에서 이런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거는 변과의 접촉 또는 그만큼 비위생적인 그 상황에서 제조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위생 쪽에서는 위생의 기준이 되는 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약처장 말로는 일반 대장균 그러니까 비병원성 대장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보는 수많은 세균들은 병원성과 비병원성 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모넬라나 뭐 장열 그 5157과 같은 장관출혈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 같은 경우나 또는 김치 같은 경우도 균이 증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먹었을 때 우리가 병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무해한 일반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식약처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반 대장균, 즉 병원성은 없는 대장균이 검출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업체는 그 식약처 지시에 따라서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2016년 5월 16일에 만들어졌고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인데요. 근데 이번 런처미트 사태를 보면은 소비자가 햄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도 나고 노랗게 변해서 의심돼서 신고를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대장균이 들어갔다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조보다는 유통보관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제조사가 그 처음 제품을 만들고 멸균 실험을 꼭 하게 돼 있고요. 멸균 실험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출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장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균이 다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2년 6개월 정도를 유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뭔가의 오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번 경우에서는 제품의 운반 과정 중에 좀 더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 이제 식품이 만들어지고 멸균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식품 안전관리 기준인 해썹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쉬운 점이 발생하진 않았을까요? 일단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품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해썹 인증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대장균과 같은 균에 오염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통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조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봉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멸균기에 집어넣고 가열살균하면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오차도 좀 적고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물리적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제조 과정 후에 다른 균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열을 굉장히 좋아하는 고열균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대장균이 그 안에 잔존됐었다라고 하는 건 좀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거한 제품 중에 5개 샘플을 보니까 동일한 포장 문제를 갖고 있을 확률은 현저히 낮았다. 그럼에도 전부 대장균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운반 과정이 아니라 그 이후인
검사 과정 거기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실험 시료가 되겠죠. 예. 실험 시료와 그다음에 실험 장소 이런 곳에 대한 오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그 실험을 어디서 진행했는지 또 어느 곳에서 진행했는지 누가 진행했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개인적 의견으로는 제조나 보관, 유통, 그다음에 시료의 수거, 검사하는 모든 곳에서 대장균의 오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균이 흔한 균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자뿐만이 아니라 이 검사한 곳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제품을 만드는 업체하고 식약처 양쪽에 아쉬움 좀 없는지 끝으로 짧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청정원은 이제 회수를 했는데 판매량 등 정확한 건 밝힐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식약처에서 권고 조치로 전수 회수에 대한 권고 조치가 내려갔거든요. 명령 조치가 내려갔는데 이게 어제 만든 제품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2년 6개월 전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개가 그때 팔렸다. 시장 중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서도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전수회수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제조 공정에서 잘못된 첨가물이 들어갔다든지 너무 과량의 첨가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전수 조치가 맞지만 이 제품 하나가 보관이 잘못돼서 혹시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수 조치는 좀 과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식약처 움직임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9월 말에 충남도청이 소비자 신고를 받았고요. 식약처가 수거해서 세균 발육 시험을 했고 양성 판정이 나와서 유통 부족한 판정을 내렸는데 식약처는 바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나서 그제야 이제 밝힌 건데요. 대장균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네,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균이 증식이 됐고 그 균의 사체라도 있으면 DNA 검사를 통해서 쉽게 명확하게 어떤 균인지 대장균인지 아니면 고온균인지 통조림 속에서 살 수 있는 균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도 실험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대장균이라고만 툭 한다는 것은 조금 전문적이지 않다. 좀 이게 너무 급조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교수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 과정에 거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군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윤환 숭이여대 식품영양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해서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4조 원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공책임제 등 8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 증가를 견인한 두 축은 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입니다. 먼저 복지 예산은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서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시민에게 대출해주는 소액금융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용 8등급 이하의 매우 낮은 신용등급자가 대상인 소액금융 지원 사업은 최대 100만 원까지 연 2%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3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선언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4곳으로 출발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내년에 91곳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초등학생 등교 전 시간과 하교 후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에 돌봐주는 곳으로 노원과 도봉, 마포, 성북구에서 올해 여름에 개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건립 예정인 드론 인증센터를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인증센터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행체와 지상 통제장치, 데이터 링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카본,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항공 드론 관련 50여 개 기관이 입주해 있어서 드론 인증센터가 완공된다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KTX 광명역을 오가는 직통버스가 11개월 만에 운행을 중단합니다. 부천시는 오는 5일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8808번 직통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버스를 운행했지만 승객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인건비도 늘어서 더는 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각종 풍수해 발생 위험이 있는 915곳을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풍수해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위험지구가 479곳으로 가장 많고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185곳, 사면재해 위험지구가 129곳, 토사재해 위험지구 97곳 등이고 지역별로는 가평군이 9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오는 2028년까지 약 6조 원을 들여서 해당 지구들의 위험 요소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백령도 사이 항로를 직선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는 항로가 직선으로 바뀌면 운항거리가 현재 222km에서 194km로 줄고 운항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제3국립현충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연천군은 신병교육대가 옮겨가 비어있는 신서면 일대에 제3국립현충원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연천군은 이미 국립묘지 후보지 유치 제안서를 냈고 최근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 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연천군은 신서면에 국립현충원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행사 현장, 의미 있는 장소나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지난 10월 20일과 27일 종로 한복사랑 캠페인이 종로구 인사동과 개동길에서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네. 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해서요. 우리 한복을 입고 남인사마당, 종로 1가, 광화문
인사동 광장을 거쳐서 다시 북인사 마당 구간까지요. 한복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옷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퓨전 한복 같은 거 사진 찍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고 SNS에서도 되게 애들 찍는 것도 많이 보이고 퓨전 한복이 되게 화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복 입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봉사활동인데 뜻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아요. 전 전통 한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예쁘고 더 우리나라 옛날 그런 거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한복을 오랜만에 입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나고 요즘 사실 사람들이 한복을 많이 안 입다 보니까 한복에 대해서 약간 좀 멀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복을 사람들이 많이 입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더 한복에 대해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옷 입는 방식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란 한복이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발전이 된다면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편하게 부끄럽지 않게 한복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옷이 참 특이한 게요. 네. 어떤 특정한 옷을 입으면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뭐 유니폼도 그래서 뭐 경찰 제복을 입으면은 평소에 뭐 장난스러운 분들도 탁 진지해지고 멋져지는데 한복도 역시 입으면 굉장히 기분이 밝아지고 내가 만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네, 의복이 참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캠페인 행사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소리는 우리 국악 진도북 소리인데요. 네. 예, 축제의 맨 앞에 대열에는 진도북 춤과 사물놀이, 단위꽹과리 이렇게 진복을 치면서 신명나게 좀 축제의 흥을 더했고요. 그 뒤로는 종로구 의원들과 서울시 의원 300여 명이 되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행진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진도 북소리 덕분에 더 좀 흥겹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리가. 행사 취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아름다운 한복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좀 알리고 또 한복을 입는 것을 좀 독려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예, 중고등학생들도 이날에는 평소 잘 입지 않은 한복을 곱게 입고요. 오색 한복의 퍼레이드 물결로 종로 일대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종로구 의회 의장 유양순 의원에게 행사 소개를 좀 더 들어보시죠. 한복은 접하기가 젊은 아이들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명절 때면 한벌써 입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있어서 우리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전통을 알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입혀주면 우리의 그 한복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한복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나 종로구는 고궁이 있고 그래서 종로구에서 이렇게 우리 의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복을 입습니다. 의원들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한복 입기 딱 좋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한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날 뭐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었는지 혹은 한복을 약간 개량한 현대적인 느낌의 한복이 많았는지요? 네,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퓨전 한복을 좀 90% 차지했고요. 예. 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종로구 인사동 일대 젊은이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퓨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고궁을 돌아다니는 좀 풍경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퓨전 한복을 입으면서 체험하는 것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또 SNS에 올리면서요. 한복 체험이 어떤 문화의 놀이처럼 형성이 되고 이것을 좀 즐기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또 각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요. 다른 외국인들이 또 우리 고궁과 한복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좀 방문하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 우리 전통 고유 한복의 디자인 변형이 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요즘 퓨전 한복에 대한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지금 인사동에 이제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복이 되게 많이 화려해지고 현대화가 돼서 옛날에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거리 분위기도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퓨전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들이 되게 활기차 보이고 그것도 바뀐 문화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전통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로 뭐 설날하고 추석 때 그런 때 입고 있고 예쁘거나 곱거나 그런 거는 전통 한복이
곱기는 한데 지금 계속 세대가 변해가는데 꼭 전통만 고집할 수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거에 퓨전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일종의 관심이라고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사랑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쁜 한복을 외국인들이 보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지금 명절에도 잘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는 법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가끔 와서 입어보고 하면서 더 한복이랑 친해지고 얼마나 좋고 예쁜 옷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관광객들도 되게 많으신데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한복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전통 한복하고요. 좀 개량된 한복하고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퓨전 한복은 아웃도어 룩처럼 활동성을 고려해서 좀 디자인을 했고요. 예. 치맛단이 땅에 닿지 않게 길이를 짧게 해서 활동에 좀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좀 예뻐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화려한 디자인 면에서도 레이스나 치마대 리본, 또 하늘하늘한 깨끼 같은 옷감들이 예뻐 보여서 이렇게 퓨전 한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용적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 소재도 달라졌겠네요? 네, 우리 전통 한복은 사계절 특징에 맞게 좀 옷감이 다르잖아요. 예. 겨울에는 공단, 봄, 여름에는 못이나 깨끼 같은 소재를 좀 이용하는데요. 이 체험 한복은 대량을 대여하기 때문에 한복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요. 물빨래가 쉽게 되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양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우리 전통 한복은 치마 길이 저고리 고름이 좀 땅 아래에 좀 밟힐 정도로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저고리 등고리가 아주 짧아서요. 이 등 길이가 아주 짧아서 옷이 가슴 위로 좀 들리게 되는데요. 예. 팔을 올릴 때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한복은 저고리 등 길이를 좀 가슴 아래로 내려서 활동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저고리 팔 아래 부분 베레라는 곡선이 아주 완만하게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복 속 치마로 패티코트라는 것을 착용해서요. 한복을 더 풍성하게 연출하고요. 치마가 좀 발에 안 밟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편하고 좀 현대적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이 변형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대여 업체 쪽에서도 고충이 많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인사동 일대 한복 대여점의 퓨전 한복의 비율이 9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통 한복의 비율은 1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혼주들도 한복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복을 입는 기회는 점점 줄고 있고 한복 시장은 침체기입니다. 그나마 좀 한복 체험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한복을 좀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개동길의 초연 한복집 대표 한수정 씨를 좀 만나봤습니다. 치마 밑단에 금박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리본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한국적인 옷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2단 치마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리본이 붙어 있는 것도 활옷이라고 보면 끈이 이렇게 둘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개량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대여 업체 사람들한테는 되게 마음을 졸이는 일. 일단 너무 많이 밟고 한 번 밟으면 그 치마는 사실 수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여를 하는 업체들의 고민이 일단 한복이 너무 많이 닳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아웃도어처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금박이 달려있는 그 2단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금박만 떼서 다시 덧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고충을 사실 몰라요. 한복이라는 게 발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체험 한복 쪽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군요. 우리가 다 같이 고유 한복의 정체성과 또 이런 개량 한복, 변형된 한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복의 매력은 저고리와 치마, 색감을 어떻게 좀 조합하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표현이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다시 좀 같은 유형의 이 퓨전 한복이 인기가 있었다가 다시 우리 전통 한복을 새롭게 좀 보고 또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복을 어떻게 좀 새롭게 선보일지 고민하고 또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종로 한복사랑 캠페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안심학교를 연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치매 안심학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오는 20일에 치매 안심학교를 개소하는데요. 치매 안심학교는 한마디로 잠재적 치매 환자를 위한 치유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치매 안심센터 10곳, 치매 돌봄센터 1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치매가 상당 부분 진행된 환자를 위한 시설이어서 치매 전 단계 노인이나 증세가 경미한 환자들은 이러한 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치매 안심학교는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인지기능 저하 판정자나 경증 치매 환자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게 되는데요. 맞춤형 치매 예방사업,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사업, 뇌 건강 정보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잠재적 치매 환자의 치매 발병을 최대한 저지하는 데 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인천의 치매 환자는 34,600여 명이고 이 중 경증 치매 환자는 2만 300여 명으로 나타나 전체 치매 환자 중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증세가 중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잠재적인 중증 치매 환자를 사전에 예방 치료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치매 안심학교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치매 안심학교는 어디에 열립니까?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승학체육공원 안에 들어설 치매 안심학교는 지상 2층 건물에 전체 넓이 201제곱미터 규모로 치매 체험실과 북카페, 상담실, 음악 감상실 등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둔 기능 시설이 들어섭니다. 예. 또한 인천시는 치매 안심학교 시설 인근 3km 이내 지역을 치매 안심마을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치매 안심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미 미용실, 약국, 슈퍼마켓 등 80여 곳을 치매 안심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안심업소는 100곳 이상을 목표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요. 치매 환자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인천시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좋은 역할을 담당해서 지역 내 그 치매 환자들에게 꼭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1인 방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인천에서 이번에도 국내 최초네요.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11월 3일과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내 최초로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세계 30여 개국 유명 방송 진행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와 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는데요. 예. 구독자 555만을 보유한 음악 분야 빅마블을 비롯해서 262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겸, 게임 분야의 악어 등 유명 1인 방송 제작자와 이번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이자 개그맨 출신인 뷰티 분야 방송 제작자 김기수가 직접 출연하여 무대 행사와 팬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외에 1인 방송 제작자와 전문가가 연사로 참석하는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1인 미디어 인재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열리고 크리에이터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뷰티, 게임, 먹방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1인 방송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이번 페스티벌이 1인 방송 제작자 지망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장래희망 물어보면은 이렇게 1인 방송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인 방송 진행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참가비가 있어요. 근데 사전 등록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인천 시민의 경우에 초중 고교생은 무료이고요. 인천의 일반 시민은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이 아닌 타 지역 시민들의 경우에는 초중 고교생은 7,000원, 일반은 1만 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입장료는 사전 예매 가격으로 현장 구매 가격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아주 오랜 숙제인데요. 원도심 주차난 해결,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린 파킹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그린 파킹 사업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과 화단을 만들 때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 파킹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린 파킹 사업 대상을 단독 주택뿐 아니라 일반 상가와 점포 주택까지 확대하고 재개발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일면 설치 보조금을 555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고 담장이나 대문 철거가 필요하지 않는 주택도 기존 주차장에 추가로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린 파킹 사업 대상을 늘리면서 인천시가 지원하는 범위 역시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파킹 사업과 일반 공용 주차장 사업을 비교를 하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시와 8개 구청은 23억 원을 들여 주차장 500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부평구가 171면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169면, 계양구 95면, 서구 32면 등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공용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는 땅값 등을 포함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린 파킹 사업으로 주택 싸투리 땅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 사업비에 비해 10%도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그린 파킹 사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 팀장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파라모어가 부른 미저리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